네, 계속해서 패널 두 분과 함께요.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어제 만찬 분위기를 좀 전해줬는데, 글쎄요, 모여서 지도부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현안이 지금 급박한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그 현안에 대해서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기에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의사 표시를 무건중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 의사분들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비정상되고 있는 응급실 문제 이런 문제 등은 당사자 또 하나 있잖아요. 의료협회라는 게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에 약간의 인식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지금 의사협회 쪽의 입장을 수용하다 보면 개혁이 자초될 것 같다. 그런 입장인 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의사협회 등을 의료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아마 이런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양자가 수단과 방법, 절차 면에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농축된 안을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성과시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뭐 또 반목이 있거나 서로 갈등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독대의 성과 문제 측면에서 조금 주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독대 안 하는 게 옹졸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례가 없이 독대를 요청했다는 걸 저희 집권 여당에서 공개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동훈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 상당히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닌가. 이유는 뭐냐면 뭐 인사말도 시키지 않았고 건배사도 시키지 않았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독대를 재요청을 했는데 재요청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됐다는 거 하나 하고 이게 국민이 다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좀 매우 한가해 보여요. 말씀하신 의료 대란 문제, 그다음에 민생 물가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지금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매우 좀 진중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집권 여당과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보다는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냥 식사만 하는 자리였었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내용도 대표가 뭐 고기를 좋아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상황을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어떤 생각인가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매우 예를 들면 실망할 만한 어떤 1시간 30분간의 식사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이게 이제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정회의도 있고 고위당정회의도 있고 고위당정회의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고 한덕수 총리도 참석하고 이런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논의는 구조적으로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거나 결단이 필요할 때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특검 법안도 지금 통과는 됐지만 어쨌든 절차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는가. 내심의 의사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를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독대가 긴급하게 중요하게 독대해서 해야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게 빨리 받아들여지고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읽을까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메시지 자체가 뭐 당에서 좀 의견을 수렴해 와라라는 대통령의 의사가 함축돼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께서 느낀다면 그런 절차를 추진하겠죠. 아주 본인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지 이게 뭐 어떤 독대에서 덜컥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 문제가 만약에 비공개를 원하지만 공개됐을 경우에 그 파장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사전에 약간의 조율을 거치면 저는 독대 자리는 곧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지금 보면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제게 권고를 했는데 8대7로 기소 권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 혐의, 그 밑에 이제 불기소 처분된 거는 14대1 뭐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 공무 집행방 여기는 이제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내려진 건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냈던 검찰이 앞서 수사심의위와 다른 판단이 지금 180도 다른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검찰의 그 무혐의 수사 종결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간에도 문제가 많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맨 처음에 이원석 그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수사팀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제조사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를 열어서 개최하라고 얘기했는데 수사심의 같은 경우는 최재형 목사 측에 대한 입장은 반영이 안 됐고 소위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 입장만 반영이 되면서 그때는 소위 그 기소를 하지 말라라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다시 또 최재형 목사가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심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심의위가 소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고 소위 수사의 절차의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본 건데 두 가지가 다르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스스로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한다는 거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무너진 측면이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저간의 상황은 저희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좀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앞서 이제 검찰 수사팀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어제 이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해석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법률가시잖아요. 이 8대7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제 법령의 해석 문제로 다퉈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방을 준 부분은 국민적 정서를 떠나서 법률 해석상 보면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수사심의위원회인데 위원 구성이 다르죠. 이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성 없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의 건넨 사람에 대한 이 법령 적용은 이 법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직자 등에게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잖아요. 받은 사람도 처벌되고 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공직자 배우자에게 그 정도 3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배우자한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 조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전 수사심의위원회는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은 사람이 처벌 안 받는데 준 사람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런 취지가 아마 가미된 것 같다면 이번에는 아마 경론이 있었던 부분은 명확히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22조 5항에 분명히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결론은 맞지 않다라는 위원이 아마 8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도 고민이 깊은 것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처벌을 그 무혐의는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 준 사람에 대한 그런 22조에 따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 이게 아마 이제 검찰의 고심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 말씀 더 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한 이 수사심의 결론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습니까?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 백 수수, 세간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 뉴스가 올라오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도대체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입니까?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본인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도 엇갈리는 어떤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렇다면 본인들이 계속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한동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위법적이지 않고 반헌법적이지 않은 특검 법안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뒤에 숨는 건 되게 좀 비겁한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이 김건희 여사와 이정호 씨 간에 2020년도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개시될 당시에 한 달여간의 어떤 통화 과정에서 40여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소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남을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이거 갖다 그냥 뭉개고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신뢰할 수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야 간의 예. 공감대랑 어떤 공통의 어떤 교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안을 좀 제출하셔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안은 내지 않으면서 계속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대통령 입장에 제가 볼 때 여당이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한동훈 당대표가 기계 있게 당대표 선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예.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당대표는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방안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사 중에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4, 5년 수사해가서 곧 결론이 날 문제입니다. 예. 두 가지 문제는. 그리고 뭐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수사 단서가 저는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도 아마 뭐 현재까지 단서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현재까지 보면 본인의 입장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특검을 한다는 것은 예. 일단 수사 시작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해놓고 본인들이 수사검사를 정해서 하는 특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거기 때문에 예. 늘 지금 민주당 모든 특검은 이런 식입니다. 수사 문제 제기하는 자와 그다음에 수사검사를 지명하는 자가 똑같아요. 이런 식의 특검은 이거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한다. 공정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내년 1월 예정된 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 발언,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쫓아내고 그것끼리만 하면 뭐합니까? 어느 당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또 입을 틀어 막네요.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금투세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습니다. 침체기에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 김영환 의원이죠. 인버스 투자, 그러니까 주식 하락에 투자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상품이잖아요. 김영환 의원 발언 저것 정말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들이 많이 화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버스 투자는 사실은 주식 투자 완전 전문가들이 하는 투자잖아요. 고수들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뭐 기관 투자자 등을 위한 뭐 법이기 때문에 네. 폐지하게 되면 예.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논리하고 또 안 맞는 거고 어쨌든 원래 이 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주식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었어요. 과세 합리화하고. 근데 주식 투자 활성화에 저해되기 때문에 지금 유예 또는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런 말씀하시게 되면 글쎄요. 주식 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주식 투자 활성화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도 이게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다라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설명회를 여는 것은 토론회를 여는 것은 저게 이제 폐지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심의 주장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냐 아니면은 시행이냐인데 문제는 2020년도부터 지금 5년간 유예되는 법안이 과연 이게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본인들이 유예하게 되면 이건 사실 폐지되는 게 맞거든요. 스스로 폐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유예냐 시행이냐가 아니고 폐지까지 넣어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폐지까지 넣어서 당론을 결정해야 될 토론회였다. 이렇게 말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회 전부터요. 이강인 의원이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다. 뭐 이렇게 발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오늘 김 의원 인버스 투자하라.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의 토론회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봐도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주식 투자하는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해당하는 사람이 1%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매우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 두 의원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좋게 들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만 예.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제 토론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위 금투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그 도입 자체가 주식시장에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달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냥 금투세라고 하는 조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지역 지배구조의 문제, 지역 지배구조를 좀 민주화하는 문제죠. 그다음에 예.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상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당에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유예라면 어떤 부분을 유예할 것이며 유예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어떤 것이고 또 이 금투세 도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동시에 통과시키겠다. 예. 이런 내용들을 좀 패키지로 제시를 해서 네네. 국민들의 우려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하나의 좀 좋은 선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이 그냥 일방적인 입장만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이 다른 입장들을 토론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네. 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야 된 당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거는 유예를 이야기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결단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진성준 정책위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네. 과거에 거래세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손실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던 거잖아요. 예. 거래를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이익을 낸 사람에게만 과세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우려가 없다라고 본원적인 입장에 대한 금투세 입장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예. 시장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장의 우려들을 얼마만큼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좀 덜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에 대한 민주당의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이 과거에 나왔었죠. 예. 유예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짧게 유예하느니 차라리 폐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역대 이 법령 중에 그 시한부 효력을 갖고 있는 한시법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시행되고 나서 일몰법이라고 저희가 하죠. 언제 끝나는 법. 네. 근데 이렇게 유예를 5년간 하는 법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 성안할 때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때 주식시장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 외국 투자를 많이 더 늘어났고 국내 투자를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주식 투자를 실제 하고 있는 분들도 네네. 800만에서 1,4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었어요. 예. 자, 이런 상황 주식시장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금투세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활성화, 과세 협력 이 두 가지 다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유예하자 저는 솔직히 대선을 위한 이재명 대표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잃고 싫고 저것도 잃고 싫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정치보다는 결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사안이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을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의 모든 행위나 모든 발언,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비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뜬구름 잡고 근거도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금투세 도입에 대한 내용들로 한정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저희 과거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 가지고 2년을 끌고 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해독이 되면 모든 정책을 이재명 당대표 대선을 위한 행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예. 토론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죠.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그래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료 관련된 것도 그래요. 본질적으로 개혁엔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를 새로 시작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양립 불가능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그 이유하고 유예 안 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명확하게 이걸 시행할 거냐 폐지할 거냐 아니면 유예할 거냐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예. 의원들에게 저렇게 역할극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의료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을 같이 하자면서요. 그렇다면 책임도 같이 지셔야 될 의미이기 때문에 명확히
의사협회에 뭘 촉구하든 정부한테 개혁을 하지 말자고 촉구하든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 문제를 시작한 측에서 문제를 시작해서 문제가 상당히 난항을 겪어요. 그러면 난항을 겪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당에게 문제 제기를 해요. 예. 이런 방식의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됐으면 네네. 그리고 야당 당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제시했으면 둘 간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가혹하죠. 뭐 이제 의료 문제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느냐 말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예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폐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애매한 것보다 결정을 좀 내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대신에 예를 들면 이제 국민 여론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에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의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래세 같은 경우는 손실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도 세금을 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거래세는 6조가 거쳐요. 예. 하지만 이거 금투세가 도입되면 1조밖에 안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초만 제가 예,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예. 이게 지금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건강보험 등하고 다 연동이 되거든요. 누진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담세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네. 얼른 정치권이 책임 있게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